민주주의 회복에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과제가 행정 수도의 문제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제가 지난 2월 18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여기 계신 두 후보님께서도 고맙게도 두 분의 공약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한 곳에 몰려있는 이런 나라가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시의 소위 1점 타격이라고 이 용산만 문제가 생기면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미군 기지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통령으로 만일 당선이 되신다면 대선 이후에 대통령 직무를 어디서 시작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공사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뭐 개헌 문제 등등이 걸려 있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 행정부가 대통령실 문제를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해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과 그리고 여야 정당의 유력한 후보군과 경선 이후가 되면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용산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풀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장실을 중심으로 한번 이후에 계속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수석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두고 세종 집무실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연 후보께도 질문을 드려야 됐어요. 뭐 이상적이긴 한데 서울에도 부처들이 남아 있고 또 예를 들면 행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기에 중점을 두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상의를 해 나가시도록 하시죠. 김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주시고 공약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신속하게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조금 지금 답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처럼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적인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식으로 바로 근무하면서 법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를 봐서 빠른 시간에 입법 조치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수도권 1극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고 여러 곳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체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아가면 좋은데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사람도 살기 어려워지고 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의 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평균 유지 비용이 많게는 서너 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분권 강화, 균형 발전, 그 생각은 저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는 즉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의 문제는 과거에는 일종의 배려였다면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죠.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후보님께서도 경기도지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을 했었는데 자초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자초된 제일 큰 이유는 지방 정부들에게만 맡겨놓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서 전국을 5대권역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5대권역으로 나누고 강원,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과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전국에 5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1극을 해소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기간의 정책이기도 하고 종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소위 5극 3특 체제. 말씀하신 5개의 극으로 좀 나누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행 법률 체제 하에서 또 중앙 집중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쉽지 않았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합병하자는 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분권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한데 더 큰 원인은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방해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국을 5대권역으로 나누어서 5대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같은 새로운 성장축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그중에 가장 핵심이 메가시티별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치정부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공모 방식으로 따오거나 아니면 꼬리표가 붙어 있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에 있을 때 1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도에서 신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별로 최소 연간 4, 5조 정도의 포괄 보조금,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각자가 자기들이 특성에 맞는, 특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방식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 보조금 방식의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라 살림을 10년 정도 책임지고 살아봤고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가 되고는 경제부총리 때 생각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반성도 또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답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화를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포함한 3번 만났는데, 많이들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기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데 아주 능한 분이어서 상호 이익 동맹 이 관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만 해도 지금 그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중에 에너지 하이웨이인가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셨고 또 AI 공약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재원을 봤을 적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의 큰 장르로 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경수 그 후보님은 이 감세와 이 증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내가 내는 세금이 공정하게 거두어지고 있고 억울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정부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조세 재정이나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좀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후보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와 같은 증세를 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 그다음에 첫 단계로서 소위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조세 감면 제도의 그 혁신이 필요하죠. 지금 조세 지출 1년에 한 70조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당이나 우리 민주당도 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또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협상이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2박 4일로 미국에 가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실머리를 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 필요할 텐데 아까 첫 통화는 뭐 아무래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전략이 좀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협상에서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그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과감하죠. 근데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 포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계류된 안건들이 상당히 많죠. 뭐 LNG 문제도 그렇고 알래스카 LNG 문제 또는 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조선 협약 협력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걸렸기 때문에. 네, 후보님 제가 20초밖에 안 남아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포괄 협상이 트럼프와의 그 협상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그 주제를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면은 방위비 분담하자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때리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주축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 명입니다. 2006년부터 이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9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시대로 가는 아주 대단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도 1,000조가 넘었고 연체율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워낙 자영업자 폐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올해 통계를 보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원래 자영업자가 27, 8% 정도를 차지했는데 드디어 19%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폐업했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일종의 실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영업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입니다.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국민과 국가가 기댈 곳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 대출금을 10년에서 20년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시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말씀도 맞고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정부가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비용을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시켰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출 탕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 상환과 함께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구조적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김동현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가밀한 곳, 지역 업종별로 가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 같은 게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을 의무화한다든지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총량관리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 숫자가 우리가 OECD보다 훨씬 많지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창업 또는 자영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량 관리제는 저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의 또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직과 또는 훈련,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이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청주에서 그 구조지도에 있는 자영업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자영업자들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 문제 저도 뭐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여하튼 통계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 특히 최근에 내수 부진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정부 대신 졌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